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아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재물이 아닙니다.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헌신에서 승리의 희망을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청래 의원의 백의종군 선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판단이 현명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잘한 일이었다는 건데요. 컷오프를 당해서 이 당 저당으로 흩어지거나 분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름 뛰어난 정치 감각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공천 결과를 뒤집지 않으면 출중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고배를 마실 것이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공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와 공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친박들은 의원 수보다도 의원들의 동질성, 결집도를 더 중요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지난 2008년 친박 학살의 정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엎치락 뒤치락, 내가 상대를 죽일 땐 정당하고 보복당할 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현상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정당의 목적인 선거 승리보다 상대 제거에 더 요리를 올린다면 이것은 주객전도를 넘어서 정당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꺼져가는 야권연대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국민의 힘이 모인다면 반전도 가능하다. 한완상 전 부총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 제야의 원로들이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연대를 해야 한다.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적으로나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야권의 이합집산을 봐와서 습관성 연대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연대 얘기를 하는 건 감동도 없고 야권의 일상화된 습관이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연대 통합할 거면 처음부터 분열하지 말았어야 한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발전 수준에 대해서 어느 곳은 세계 6위, 어느 곳은 87위,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새 금융발전 지수를 이용해서 각국 금융발전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183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고 어제 밝혔거든요. 예. 2013년 자료를 토대로 은행,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서에 대해 그 각각 심도, 접근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한국 지수는 그러니까 최상위권인 0.854, 선진 경제권 평균 0.7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평가가 지난해 세계 경제 포럼이 국가 경쟁력 지수 내면서 한국의 금융시장 발전도를 140개국 가운데 부탄 86위 다음에 87위로 평가한 거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요. 이 국제 비교 평가에서 조사기관과 방식이 다르면 얼마간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6위로 결과가 나온 국제통화기금이 평가한 것은 대출액, 은행 지점수, 이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에 광범위하게 반영한 반면 87위로 결과가 나온 세계 경제 포럼은 주관적 설문에 기반한 평가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6위 결과는 국제통화기금 평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입수 가능한 단순 지표에 기초했기 때문에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좀 있고 87위 결과는 이 설문에 응한 기업인들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외형에 무게를 두느냐, 이용자 만족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갈린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크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시청률도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시청률 조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어떤 때 3배, 4배 차이가 나면 이거 진짜 황당할 때가 많아요. 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안이 완전 타결됐다는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그러니까 사내 하청 노조죠. 어제 열린 비정규직 특별채용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679명 중 622명이 투표해서 484명이 찬성, 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안은 올해 1,200명, 내년 800명 등 모두 2,000여 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고 근속 연수 절반 이상 인정하고 노사 간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년간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마무리된 거고요. 이게 2005년도 3월에 사내 하청 근로자였던 최병승 씨가 해고되면서 이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사내 하청 업체는 해고 권한이 없다. 취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부재 신청 내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일단은 이번으로 계속 갈등 양상이 빚어왔지만 타결된 걸로 보고요. 앞으로 계속 이게 사내 하청 사례는
정규직을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이 조인식은 21일 날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파고가 큰일 했어요. 알파고 덕분에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 있죠? 예. 최양희 미창부 장관이 어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지능정보사의 민간 합동 간담회에서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능정보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지능정보 기술 선점,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중점 과제 이야기하고요. 바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총 1조 원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SKT 같이 이 민간 6개사가 각각 30억 원씩 출자해서 초기 자본금 180억 규모로 설립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도 같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구 그린에서 관심이 집중된 이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에 따른 정부 정책인데 이거 한때 유행 타고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하인스 워드라고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정에다가 이 혼혈 문제 여기에서 우리 평정 갖지 말자 막 그러는데 지금 그게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또 이 알파고 막 열풍 불 때는 연구소 설립하고 한다고 막 그러다가 이것도 언제 또 금방 잊어먹고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고 시행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해야 된다. 네.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기 전문기업 마이크로 엠브레인에 따르면요. 19세부터 59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76.7%가 복지정책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공감했고 특히 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때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부자 증세를 통해서 복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 복지정책 확대 목소리가 많았고요. 혜택 누릴 연령대 70대나 60대 이상이다. 그리고 부담할 연령대는 30, 40대다. 가장 적절한 복지 정책 시행 방안으로는 10명 중 6명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올리는 부자 증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하계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중장년층과 보수성향 응답자가 한 28.9%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되 세금 역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비율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9.2%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손을 들고 싶은데 9.2%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손흥민 선수가 말이에요. 이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토트넘 지금 도르트문트하고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잘 뛰고 있어요? 경기가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 이 2달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도르트문트하고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이었었거든요. 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0대2로 뒤지던 후반 28분에 도르트문트 수비수가 이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는 공을 가로채서 만회 골을 뽑아냈습니다. 올 시즌 6번째 골이고요. 유로파 리그만 따지면 3번째 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쉽게 1대2로 패해서 이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거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아주 큰 별이었죠. 그래서 박세리키즈 이 단어 나오고 실제로 박세리키즈들이 굉장히 지금 활약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박세리 선수가 은퇴를 결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 올해 벌써 39살이거든요. 예. 이 그린을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실 부상 때문에 이 2개 대회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이 마지막 출전이었는데 9개월 만에 오늘 개막한 JTBC 파운더스컵에 출전했고요. 여기 출전하게 되면서 현지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지난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했는데 왼쪽 어깨 끝 쪽에 있는 뼈가 거의 다 닳아가지고 습관성 탈골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은퇴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박세리 선수가 세운 기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 LPGA에 진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록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다 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98년에 LPGA 투어에 데뷔했고요. 지금까지 통산 25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특히 US 여자 오픈에서 보여줬던 이 맨발의 샷,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기도 하고요. 이 박세리 선수가 20년 가까운 투어 생활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하지 못한 거 이건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 은퇴 후에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오승환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처음으로 홈런을 얻어맞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은 이 아무리 잘 던져도 이 홈런을 투수는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한 번도 안 맞았다는 것을 좀 이 부담을 털기 위해서 일찍 맞은 게 좀 낫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이 3회 말 2사 1루의 마운드에 올랐거든요. 3회는 무사히 잘 막아냈는데 이 4회에 두 번째 타자에게 솔로 홈런 얻어맞았습니다. 이 4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이 깨졌고요. 5경기 만에 홈런을 허용했는데 그래도 오승환 선수 오늘까지 5와 3분의 2이닝에서 1실점으로 평균 자책점 1.59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매우 좋은 성적입니다. 예.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또 아들을 위해서 150억 원을 포기한 선수가 화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라로시 선수가 이 아들을 위해서 연봉 150억 원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카고에 이 벤츄라 감독이 있는데 벤츄라 감독이 이 선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클럽하우스에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거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라로시 선수가 자신의 아들을 클럽하우스에 자주 데리고 왔고요. 이 아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공도 줍고 선수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지난해 성적이 부진하니까 이 구단의 사장이 이 자녀들 클럽하우스 출입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 라로시 선수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연봉 150억 원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택한 겁니다. 이 라로시 선수의 아버지도 야구 선수였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코치였는데 라로시 선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클럽하우스를 자주 따라다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라로시 선수가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에 갔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 150억 원을 포기한 거 조금은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다른 메이저리거 선수들 라로시 선수의 결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이스 하프라는 선수 클럽하우스에 함께 있는 부자만큼 멋진 것 없다. 야구는 가족의 경기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참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잘 때 빼고는 늘 섬진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섬진강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런 섬진강에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10% 정도 물을 절약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한두 번 하는 물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아껴 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오는 건 어떨까요? 물 재이용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수?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st.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이게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 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볼보.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한국의 전설 영진공원산 아몬드.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GJ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봄이었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자동차가 엄청 밀리기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 8시 35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부천 진출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다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 경찰서 앞쪽으로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마장로는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쪽으로 황학사거리에서 흥인사거리 구간 하위차로에서는 승용차 오토바이가 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계속해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올림픽대교부터 반포대교,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촌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새학기 특별 점검에 나서는 등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촌지가 학교뿐 아니라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학부모 정보감시단의 이경화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화입니다. 예. 촌지, 이게 뭐 촌지도 기준이 있어요? 글쎄 기준이 있죠.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그 자료에 의하면 특정한 공개적인 석상에서 빼고는 다 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군요. 3만 원이요? 3만 원. 예. 예.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게 대가성이 있으면 10,000원이나 5,000원을 줘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촌지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뭐합니다만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해요. 근데 사실 저희 애들도 키우면서 촌지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촌지가 진짜 많습니까? 저는 그것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지고요. 거의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대가성이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 눈에 비춰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아이와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가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민망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촌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 눈에는 그런 것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거 옛날에 주로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사실 이 부모님이 학교에 안 가면 그러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 부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예? 네.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무슨 일인지 얘기인지 알고 그랬거든요. 네. 결국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요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저만 경험한 건가? 근데 우리 아니죠. 반이 다 경험했는데 그때. 예. 그건 옛날에는 그 학급에서 그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얘기고요. 아이들이 지금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 예를 들면 발표 시간에 발표가 안 된다든지 뭐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더 선생님이 더 과격하게 뭔가 지적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압력을 준다 이거죠. 무언의 압력을 그렇죠. 준다 이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저만 특수한 학교를 다녀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에서도 아이들이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왜 반장 되면은 뭐 쫙 뿌리고 뭐 있잖아요. 네. 예? 또 네. 뭐 기자재 뭐 하고 뭐 학교에 네. 에어컨 설치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촌지의 범주에 들어가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 예. 먹을 간식을 사줄 준비가 되어 있거나 기자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선생님이 분명히 그런 부모나 아이에게는 더 친절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또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부모들이 원래 원치 않죠. 그런데 이제 요새 어떻게 보면 학교가 이제 직접 나서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아마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나서는 것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나서는 학부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가 또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란 얘기죠. 이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화시킬 수는 절대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좀 심해요? 사립이 심한가요? 공립이 심한가요? 글쎄 더 심하다라고 하여튼 천재 영향력에 있어서는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심하다고 한다면 그 촌지의 부담금이 얼만큼인가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촌지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준다며요. 선생님한테. 그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잡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렵죠. 예전에도 뭐 봉투 갖고 온다고 해서 저게 말이 많으니까 봉투를 그냥 갖고 안 가지 않습니까? 케이크 속에 넣고 와서 케이크 밑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라고. 예. 요새 누가 촌스럽게 손으로 가느냐. 뭐 그리고 만나러 가면 또 이렇게 뭐 걸리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다 이렇게 안 보고도 되는데 이런 말들이 다 더 있거든요. 예. 모바일로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없애려니까 결국 이제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마련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잘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해임 이런 거 해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드러나면 파면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연금마저 이제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임은 연금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아니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이나 문제고. 그리고 이제 돈 준 학부형도 처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가장 이게 촌지 근절의 대책으로 가장 잘못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촌지가 성행하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들은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효과를 느끼면서도 그 안 갖다주기 힘든 상황을 학교에서 만들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시켜주는데 어떤 아이는 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아이가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거는 뭔가가 또 필요한 건가?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이제 역시 이제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무관심한 태도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촌지를 만들어내게 이용하게 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에 면접을 하잖아요. 신입생들. 네. 근데 신입생들 면접할 때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 이제 특별한 전형을 통해서 면접이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너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열이면 여덟이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저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지극히 일부가 돈에 눈먼 일부가 선생님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지극히 일부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일부, 지극히 일부가 그렇지 않은 묵묵히 일하시는 훌륭하신 선생님 다수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정보감시단의 이경화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본하고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면서 통화 전쟁이 본격화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던데요. 사실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다. 일본이 2013년부터 엔화를 무제한 푸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일본 경제는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극약 처방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입니다. 전에는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0.1% 이자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이제는 반대로 0.1%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이제 극약 처방을 내놓으니까 뒤따라서 유럽연합이 더 강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내놨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또 낮췄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본과 유럽연합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니까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섰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 금리거든요. 미국 금리는 지난해 말 이제 금리 인상 정책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렸죠. 그런데 올해 1월에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3월에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통화 전쟁이 상당히 불안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정말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느냐 그건데요. 아직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효과를 말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본과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하니까 바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거든요. 일본 국채의 70% 이상이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고요. 은행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MMF라는 머니마켓 펀드가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불안하니까 기업 경기 전망이 1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유럽연합도 이제 부작용이 큰데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남유럽 국가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싸고 이제 쉽게 자금 조달할 수 있으니까. 독일 같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은행들이 손해를 보면서 부실화 위험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상태가 재정 상태가 힘들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금리가 마이너스 이런 체제로 가니까 이익은 제대로 못 내고 이제 부실자금이 자꾸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극약 처방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통화 전쟁이 이렇게 되면은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한테 불똥이 엉뚱하게 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나라 돈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상품 수출 가격이 아주 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이 늘면서 그 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나라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면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다른 나라 이웃 국가들이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출이 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수출 상품 가격이 올라서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예, 이것을 걸린 궁핍화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거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걸린 궁핍화 현상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먼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제 일어서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결국은 이제 쓰러지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모든 나라들이 손을 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서로 마이너스 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과 유럽이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면 이게 바로 통화 전쟁인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예. 이 전쟁을 할 때 서로 총을 쏘면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위험한 경제전쟁이 물밑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정책은 아니죠. 이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거요. 그죠? 이게 뭐 전통적인 경제정책 차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원래 경제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하면은 재산을 늘리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사람들이 저축을 해야 그 돈이 기업 투자로 흘러들어가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저축과 투자의 순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금리가 플러스라는 겁니다. 금리가 플러스래야 사람들이 저축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축이 쌓이고 그것이 재산이 되고 또 기업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것은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사람들이 현금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에 자산을 삽니다. 해외로 돈을 빼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혼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과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지금 은행에 돈 많다. 저축이 상당히 많은 상태니까 그다음 빨리 투자나 소비를 흐리게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이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금리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은 경제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됩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까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이 아주 이제 갈팡질팡하고 경제가 이제 더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자칫하면은 불난집에 석유를 끼얹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통화 정책이 더 막 번지지 않게 일본, 유럽 뭐 다른 나라까지 번지지 않게 좀 어떻게 국제 공조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국제 공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G20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그 주요 20개국 G20 경제 수장들이 중국 샹하이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다. 환율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한번 정책 공조 방안을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만났는데 결과는 합의 실패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G20 국가는 경쟁적인 평가 자료를 자제한다. 이런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끝냈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결국 일본과 유럽이 연달아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표방하면서 통화 전쟁에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모여서 야 이러다간
서로 망한다. 그러니까 한번 공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 각국이 지금 경제가 다 어렵거든요. 그럼 각자 위기는 각자 한번 해결해보자. 특히 구조조정 같은 거 열심히 해서 각자 위기를 극복하면서 서로 도울 건 도우면서 세계 경제를 일으키자. 다 같이 그래서 살자. 이런 어떤 합의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이제 노력한다는 건데 두 나라는 지금 그럴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분위기인데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보기가 딱 좋은데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이 말입니다. 기준금리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만. 네. 금리 내려야 됩니까? 딴 데가 마이너스 금리면 우리도? 일단 우리나라는 우회관 무역이 3,600억 달러가 넘고요. 예. 경상수지가 46개월째 흑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벼랑간 금리 내리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 조금 성급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가 통화전쟁을 본격화할 때 맞불 작전을 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야 이때는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면 대응을 해서 일단은 그 위기의 그 바람을 막는 그런. 미국은 올리잖아요. 근데 금리 2번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올해.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1월에도 올려야 되고 3월에도 올려야 되는데 다 동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4번 정도에서 2번 정도는 그래도 올리지 않느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화 전쟁이 더 확산되고 가열되면은 그거 모르는군요. 모르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말 비상체제다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통화 전쟁에서 피해 보지 않는 방법은 금리 내리는 거밖에 없나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응 방법은 경제 기본 체질을 강화하는 겁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상품 수출 경쟁력만 높으면은 통화 전쟁이 아무리 가열되건 환율이 어떻게 바뀌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계 최고 기능을 가졌던 상품을 개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화 전쟁이 일어났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화가 절상되든지 절하되든지. 절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기능이 좋으니까 수출은 그대로 되는데 단가가 높아지니까 수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절하되면 어떻게 될 거냐. 원래 기능이 좋은 상품이니까 이제 수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이 팔린다는 거 수량이. 그러니까 단가는 좀 낮을지 모르지만 수량이 더 많이 팔린다. 그래서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조개혁 빨리 하고 체질 개선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내일 모레 날씨 포근하고 좋다고 합니다. 정말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